건너으로 나가보죠. 지난 시간에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까지는 했었고, 이제는 금강산에서 어디로 가느냐? 동해 관동 팔경이라고 하는 바다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장소에 이동이 있었지만 여기서 아주 크게 변하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산을 구경하다가 이제 바다로 가는 겁니다. 산속을 항상 보랴 동해로 가자꾸나. 청유형 어조예요. 뭐 함께 하자 뭐 이런 식의. 남녀 완보하여. 남녀는 가마를 얘기하고요. 타는 가마. 완보는 천천히 걷는다는 뜻이에요.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 산영로라는 곳에 오르니 영롱한 벽계 푸른 시냇물과 수성, 제두, 제두는 우는 새들, 갖가지 소리로 우는 새들. 앞에 수성이나 영롱은 굳이 해석하진 않아도 되고, 벽계는 시냇물고 새는 제두는 새들인데 나와의 이별을 나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그러니까는 시냇물과 새들 벽계에서 수정 제도가 나와의 이별을 아쉬워한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내가 새와 시냇물을 떠나는 게 아쉬운 거죠. 실제로는 내가 걔네들과 헤어지는 게 아쉬운 건데 얘네가 나와의 이별을 아쉬워한다라고 쓴 거지. 주어와 목적어 이 주어가 바뀐 거야. 실제로는 내가 얘네들과 헤어지는 게 아쉬운 건데 얘네가 나와의 이별을 아쉬워한다 해서 주어를 얘네로 잡은 거지. 그래서 무슨 편? 주객전도의 표현법. 감정이입도 쓰였습니다. 그냥 새랑 시냇물은 그냥 소리 내면서 흐르고 지적일 뿐이야. 지적이는데 이별이 슬퍼서 아쉬워한다. 내가 아쉬운 감정이 있으니까 그 감정이 이입됐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 그다음에 자, 정기는 깃발입니다. 관원의 행차를 알리는 깃발을 떨치니 오색 빛깔이 넘나들면 오는 듯. 고각, 북과 피리를 섞어 보니 음악 연주하니 바다의 구름이 다 걷히는 듯. 이 두 줄은 대구법과 지규법을 통해서 자기가 여행하는 행렬, 관원의 행렬이죠. 어떤 위풍당당한 모습을 이렇게 시각과 청각으로 여기는 시각, 여기는 청각 이미지를 통해서 관원의 행차의 화려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명사길은 모래길, 익숙한 말이. 취선, 술에 취한 신선을 비유합니다. 자, 취선은 여기서 내가 말 타고 가는 겁니다. 나를 술에 취한 신선이라고 나를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현대어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어가 핀 곳으로 들어가니 꽃 이름. 백구야 날지 마라 말 건네는 말투죠. 청자. 그리고 사람이 아닌 것에 아, 야, 뭐 이런 것들을 붙이게 되면 사람 부르듯이 의인어가 됩니다. 날지 마라. 네 친구인 줄 내가 네 친구인 줄 어찌 알았느냐. 백구는 물화일체의 대상. 흥겨움으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드러내는 소재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지점이에요. 동해로 가졌구나 해서 시험제로 나올 수 있는 거 얘네. 감정이입과 주객전도. 취선, 나를 비유한다. 그 다음 백구,
너무나 반가워, 즐거워. 무라일체. 그래서 바닷가로 이제 온 겁니다. 큰 장수 이동이 나왔고요. 이거는 감정이입의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되려면 의인법이 쓰여야 되고 대상과 내가 정서가 같아야 되고 그거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금남구를 돌아 들어가 총석정이라는 곳에 올라갔더니 배곡루를 만들고 남은 기둥 다만 네 개가 서 있구나. 이때 배곡루는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을 배곡루라고 하는데 그 옥황상제의 궁궐을 만들고 남은 기둥 네 개, 사선봉. 사선봉이라고 해서 음, 그거 보면 알아요. 본 적 있는데 총석정 본 적 있을걸? 얘네들이야, 얘네들. 오케이. 총석정 여기 나오는 그 사선봉이 네 개가 서 있어. 기둥 네 개가. 공수의 성령인가? 성령은 작품이란 뜻이고요. 공수는 뛰어난 장인의 이름. 직역하시면 됩니다. 공수라는 장인이 만든 작품인가? 귀신의 도끼로 아주 신기한 연장으로 다듬은 것인가? 너무나 신기하잖아. 자연스럽게 저렇게. 총석전 요리라는 봉우리가 된 게 너무나 신기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느끼는가? 귀신, 귀신으로, 그러니까 귀신이 사용하는 도끼. 자, 신기한 연장으로 다듬은 것 같다는 거지. 구태여 여섯 면은 무엇을 본뜬 것인가? 아까 그 사선봉이 뭐 이런 식으로 두상전리식으로 돼 있으니까 면이 여섯 개라는 건데 육면은 보통 우주, 전, 후, 좌, 우, 위, 아래. 전, 후, 좌, 좌우든 전우든 어쨌든 상, 하. 그래서 여섯 면, 여섯 개의 방위. 온 우주를 가리킵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고성은 저만큼 두고 삼일포에 찾아가니 왜 삼일포냐면 신라 시대 때 네 명의 화랑이 이곳에 3일 동안 머물렀다 갔다고 전해져 들었습니다. 이 네 명의 화랑은 나중에 신선이 되는 신선이 되었다고 전설로 남은 화랑들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3일포에 찾아갔더니 붉은 글씨는 분명히 남아 있는데 저 글씨를 적은 네 명의 신선 신라시대 때 화랑은 도대체 어디 갔는가? 여기에서 3일 동안 머문 후에 어디에가 또 머물었던가? 선유담 영랑호 지명 거기에 가 있었던가? 청간정 만경대 몇 군데에 앉아 지냈던가? 사선의 행방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명의 화랑 네 명이 이 정도 어떤 코스를 거쳐가면서 지역의 코스를 거치고 거쳤을 텐데 어쨌든 네 명의 화랑은 사선이라고 하는 신선이 됐단 말이야. 사람이었는데 그냥 신선이 됐단 말이지. 그 어떤 코스를 갔는지 안다면 나도 그 코스를 밟아서 신선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지향을 드러내는 거야. 궁금해하면서. 하자는 너무나 자연을 즐기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내가 신선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갑시다. 이화는 벌써 지고 아까 3월에 출발했었는데요. 배꽃이 지는 건 늦봄입니다. 계절감 나타내요. 접동새 슬 피울 때. 슬 피우는 거는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감정이입으로 슬플 이유가 없어 화자가.
이 부분에서 감정이입이라기보단 그냥 새가 우는 소리 내는 걸 그냥 흔히 쓰는 습관대로 그냥 썼을 뿐이다. 상투적으로 썼을 뿐이다. 그래서 그냥 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는 게 적절하겠다.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라는 곳에 올라가서 일출을 봅니다. 일출 누구 나타내요? 하늘의 해, 임금 상징합니다. 임금을 상징하고요. 보려고 한밤중에 일어났더니 상스러운 구름이 피어나는 듯 여섯 마리의 용이 떠받치는 듯. 자, 수면에 아직 해가 등장하지 않고 구름이 우겨서 불구스름한 겁니다. 불다는 표시는 없지만 바다에서 떠날 때는 자, 드디어 해가 등장했어요. 온 나라가 흔들리더니 일렁이더니 천중 하늘에 치솟았던 여자 수면에서 바로 떠올랐습니다. 털 하나하나를 헤아릴만 하구나. 요 세 줄. 여기서 여기 세 줄. 요 세 줄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보식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가 뜨는 걸 얘기를 했고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까 걱정이다. 리얼시라. 뭐뭐 할까 걱정이다. 그 지나가는 구름이 잘 밝게 뜬 달을 이렇게 가릴까 봐. 아니, 달이래. 햇빛을 가려서 세상을 어둡게 할까 봐. 그것을 걱정하는 것. 우국지정. 그래서 열구름은 간신을 얘기합니다. 해는 누구라고요? 임금을 상징해요. 시선, 200은 어디 가고 해타, 작품만 남았는데. 이거 뭐야? 해 옆에 구름이 머물까 걱정이다. 그래서 해를 가릴까 걱정이다. 라는 표현은 이 작가의 개인적인 표현이 아니라 시선이었던 중국 시인 이백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거고. 네, 그 시선은 이제 죽고 없죠. 이백은 죽고 없고 작품만 이렇게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이 세상에 굉장한 소식 자세히도 잘 적어놨구나. 요 표현을 되게 감탄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일출은 임금.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존재인데 지나가는 구름은 간신. 봅시다. 사양은 석양, 해질 무렵, 저녁 무렵. 현사는 산 이름. 철쭉꽃을 이어 밟아. 우개지려는 우가 먼저 그랬지만 깃털을 우리 날개를 깃털보다는 날개라고 봅시다. 자, 날개가 달린 혹은 깃털로 만든 수레. 누가 타요? 신선이 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신선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수레를 타고 그래서 내가 신선이라고 비유하는 겁니다. 경포대라는 곳으로 저 내려가니 심리나 되는 빙환, 호수, 경포대에 바닷가도 있지만 호수도 있어요. 그 호수의 잔잔한 수면을 얼음같이 하얀 비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은이법 쓰였어요. 여기서는 비단이란 뜻인데 그것을 다리미로 다리고 다시 다려. 고태는 다시 소나무가 울창한 속에 혹은 그렇게 된 속에 실컷 펼쳐져 있으니 자 경포대는 경포 호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거든. 강원도 가봤으면 봤을 수도 있어. 경포대 말고 경포호라고 있었을까? 이미지.
여기 보여? 여기 경포대라는 건물이 있고, 와, 벚꽃이 폈을 때. 요 앞에 보이는 게 바다가 아니라 호수야. 여기는 바다, 여기도 보이지? 여기 보이는 게 호수야, 호수. 바다가 바로 옆에 있지. 이곳에 오면 호수도 볼 수 있고, 바다도 볼 수 있는 두 가지 경치를 볼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나무가 울천수에 술컥 펼쳐졌으니 물결이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모래를 헤아릴만 하도다. 경포대에서 경포호수의 수면을 비단에 비유하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풍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고주, 배를 해람, 띄워서 정자 위에 올라가니 아마 경포호에 있는 정자가 있었나 봐. 강문교 넘은 옆에 대양 바다가 바로 거기로구나. 두 가지 풍경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호수, 경포호수, 여기 바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용하구나 이기상. 뭐가 조용해? 잔잔하잖아. 호수의 모습이. 넓고 아득하구나. 저 경계. 저 경계는 어디예요? 바다의 모습이요. 여기보다 잘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여기야말로 구경거리를 제대로 갖췄다. 호수와 바다. 그런데 홍장고사를 헌사타 하리로다. 홍장고사는 뭐냐면 기생 이름인데 홍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어. 그래서 설명할 것 같고 기생과 관련된 양반과 기생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사랑 이야기가 이곳을 배경으로 경포대를 배경으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아름답다. 혹은 그런 이야기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데 너무 호들갑스럽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 건.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이야기가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데 그런 얘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잠시만. 강릉 대도호 강릉 지역으로 갔습니다. 풍속이 아주 좋구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우리 좋은 말로 좋은 풍속 우리가 미풍양속이라고 하잖아. 절효 정문은 어떤 기념비, 충신, 효자, 연려를 나라에서 기념해서 세워주는 문, 기념비 정도 생각고 고을마다 벌어져 있으니 펼쳐져 있어. 강릉이라는 도시 갔더니 아유 충신 효자가 엄청 많아서 집집마다 널려 있어. 아주 흔해. 그만큼 도덕적으로 교육이나 훈련이 잘 갖춰진 지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비옥가봉을 우리가 태평성대라고 합니다. 지금도 있다 하겠구나. 강릉 대도시의 미풍명성이 아주 아름답구나. 자, 2-7 여기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죽서루 앞에 오십천이라는 물에서 흘러내린 물이 물 이름이요. 진주강 죽서루 앞에 있는 오십천에서 흘러내린 물이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목명은 남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닿게 하고 싶구나 뭐를 그 아름다운 풍경을. 그러니까 이게 시냇물이 흐르는데 태백산의 모습이 풍경이 이렇게 비치나 봐. 근데 그 말이 흘러서 동해로 빠지는데 바다로 빠지는데 바다가 아니라 어디로? 이 아름다운 풍경을 한양 땅 한강에 남산이 있는 곳에 보내고 싶다. 한양 땅 생각하면 뭐라고요? 연근지정이요. 임금 생각하는.
저 다시 갑니다. 왕정은 왕의 부름을 받은 여정, 그 관원으로서의 여정, 공무원으로서의 일정은 여정은 유한 끝이 있고, 그런데 자연의 풍경은 싫지 않으니 그윽한 마음이 많기도 많구나 나그네의 수심 쓸쓸함을 들 곳이 없다. 두 가지 갈등이야. 이제 갈등하고 있는 거 뭐냐면, 왜 내면적 갈등이냐면, 여기가 시험 문제야. 다음 주가 뭐였지? 다시. 자, 이거야. 자, 이제 끝나가니까 돌아가야 돼. 근데 너무 좋아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자, 그 사이지. 사회적인 의무가 관리로서,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해야 돼. 그러니 나는 여기에 계속 머물 수 없고 돌아가야 돼. 책임감을 가지고 당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있고. 하지만 나는 자연에서 하고 싶어. 머물러서 즐기고 싶어. 이 사이에서의 갈등이 근심과 슬픔이 드러나는 거지. 그런데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임금한테 사형받고 죽으려고 하는지. 그래도 아직도 개인적인 욕망. 여기에 좀 치중을 하는 거야. 내용 볼게. 이게 고민 중인데, 아, 그윽한 마음이 많고도 많구나. 쓸쓸함과 슬픔을 둘 곳이 없구나. 그래서 아예 신선이 타는 뗏목을 띄워서 신선세계 북두성, 견우성으로 떠날까? 향할까? 아니면 신선을 찾으려 동혈, 동굴에서 머물러 살까? 얘는 신선, 얘는. 그래서 이 두 줄은 이런 갈등 때문에, 내면적 갈등 때문에 고민이 참 많은데, 씁쓸하고 슬픈데, 하지만 일단은 신선 세계에 대한 지향이 있다. 11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업하려니까 진짜 너무 졸린데. 어, 자, 이제 마지막 코스입니다. 천근, 하늘 끝입니다. 신선 세계 정도로 생각해 볼까요? 신선 세계를 끝내 못 봐. 망향정에 오르니. 정자 이름이에요. 망향정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가? 자, 나는 망향정이라는 곳에서 바다를 보는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정자에서 밑에 바다가 있어. 바다의 끝에 뭐가 있을까? 하늘이 있어. 하늘을 쭉 따르면 하늘 끝이 있겠지. 바다 끝에는 하늘이 이어져 있고, 하늘 끝은 뭐가 있지? 거기 신선 세계가 있나? 이리 질문이야.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이 있지? 신선 세계가 거기 있나? 아직도 신선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질문이야. 오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 그럼 이건 끝나. 먼저 갑시다. 가뜩이나 화가 난 고래. 누가 놀라게 했기에 불건의 폭군의 어지러기 크는가. 은산 하얀 산을 꺾어내어 육합 육은 우주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내리는 듯하고 듯지규. 5월달 하늘에 흰 눈은 무슨 일인가. 이때 얘네들
고래, 은산, 백설. 얘네 다 뭐야? 원관념은 성남 파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물결 아주 심하게 치는 파도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은유법 쓰였고 직유법 쓰였고 은유법 쓰였고. 자, 성남 파도를 비유합니다. 심하게 요동치는 바다의 모습인데 이 성남 파도는 여기 나오지만 나의 내면적 갈등을 암시하는 거야. 고민이 있으니까 마음이 막 요동쳐. 마음속이 돌아가야 되나 있어야 되나 가고 싶지 않은데 가기는 해야 되겠고 급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는 내면적 갈등이 성남 파도로 치는 모습으로 나타냈다고. 그것을 고래와 이걸로 바꿨다. 실제 고래가 아니고 은산도 실제로 있지 않고 흰눈이 내릴 때도 아니야. 5월이니까. 자, 그렇게 망원경에서 바다를 보다가 잠깐 사이에 밤이 됐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요. 망향정입니다. 장소는 안 바뀌었습니다. 망향정에서 파도가 잔잔해지거는 그 요동치던 파도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내면적 갈등의 해소가 암시돼요. 부상 동쪽 가까운데 명월이 뜨기를 기다리니 신비한 빛, 천길이나 되는 신기한 빛이 보이는 듯 하다가 숨는구나. 아, 달이 뜨는 줄 알았더니 안 떴어. 혹은 떴는데 안 보였을 수도 있지. 듯 하다가 안 보이는구나. 주렴을 그슬게 만든 발을 다시 걷고 계단을 다시 쓸며 계명성은 새벽별. 그럼 여기 지금 여기는 낮이었고 밤이 됐다가 밤에서 새별이 돋는 새벽별이 돋는 때까지 돋도록 꼿꼿이 앉아 바라보니 뭘 기다리는 거 계속 백년아 흰 연꽃 한 가지를 누가 보내주신 것인가. 이때 흰 연꽃은 명어를 흰 연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세계 남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좋은 세상 남들에게 다. 이때 남은 누구? 이때 백년한 흰 연꽃인데 하늘에 뜬 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명을 벗는데 기다리는데 뜰 줄 알았는데 숨었어.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 드디어 뜬 게 백년화 연꽃.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남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구나. 남들에게 애민정신. 백성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려면 정치를 잘해야 되겠지. 선정의 포부. 자, 그리고 유하주는 술입니다. 술을 가득 부어 달에게 물어보는 말이 영웅은 어디 갔으며 사사는 그 누구 아직도 영웅이 중국 신 200인데 이 사람은 죽어서 신선 세계로 올라갔거든요. 200은 시선이라고 했거든요. 사선 화랑인데 신선이 된 존재들이지. 여전히 신선의 행방들이 궁금해. 아직도 지향이 신선에 대한 지향이 남아있어. 아무라도 만나봐 둘 중에 옛날의 소식 좀 물으려고 하는데 신선세계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슬슬 이제 갈 수 없겠구나 하는 한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술 한잔 했죠? 술 했습니다. 졸린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선잠을 잠깐 깨니 선잠을 잠깐 드니 꿈을 꿉니다. 이 꿈의 기능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됩니다. 꿈에 나타난 한 사람. 이 세모 친 건 꿈속에 나타난 신선. 동그라미 친 건 나 자신. 꿈에 나타난 한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큰 따옴표. 여기서부터. 그대를부터 여기까지는 다 누가 누구한테 신선이 나한테 하는 말. 자, 그대는 누구겠어요? 신선의 입장에서 그대니까 나죠. 동그라미. 내가 모르겠느냐? 자기 자신입니다. 하늘나라의 진짜 신선이라. 누가? 나가. 그래서 나. 신선이 읽는 책 경전. 바이블을 애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두고 글자 한 글자 잘못 읽었다고 쫓겨난 거야.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왜 우리를 따르느냐. 이때 우리는 신선과 관련된 무리들. 그래서 세모 쳤습니다. 꿈속에 나타나는 신선은 세모 칠 거예요. 잠깐 동안 가지마오. 이술 한 잔 먹어보 하면서 신선이 나에게 말 건넨 겁니다. 나, 우리 다 신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 진선, 얘네들은 다 나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이에요. 끝났어요, 이제. 북두칠성 기울여 창의의 수 꿈속에서 부어내요. 북두칠성이 하늘에 뜬 달이지만 뭐 7개 뭐 돼가지고 국자 모양으로 돼 있잖아. 하늘에서 국자를 뚝 하고 북두칠성으로 떼어내서 바닷물을 술 삼아 바닷물을 퍼가지고 술을 나눠 마시는데 스케일이 어때요? 완전 크죠? 아주 큰 스케일, 호탕한 기상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먹고 나를 먹이거늘. 이때 나는 화자예요. 저는 꿈속에 나타난 신선. 서너잘 기울이니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 양 겨드랑이 축혀드니 구만리 장공. 저 먼 하늘에 저기면 웬만하면 날 수 있겠구나. 우화등선이라고 하는. 자, 봅시다. 이제 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신선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술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골고루 나눠 수많은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드네. 알코올 중독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야. 그때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술 한 잔 하자꾸나. 이 말은 이렇게 그 술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드니 나도 이러한 이 술로 온 세상의 백성을 다 기분 좋고 평화롭게 만들고 싶다. 살기 좋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즐기자. 숙제 먼저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숙제 먼저 하고 자, 먼저 공적인 일을 하고 나중에 사적인 일 하자. 먼저 근심. 우울하다 할 때 우유대. 먼저 근심스러운 걸 먼저 하고 즐거움은 나중에. 그 다 누굴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애민정신. 선정의 포구. 이 술이 바로 선정에 해당이 되겠지. 정치 잘하는 거. 그래서 갈등이 해소되는 지점입니다. 이 장면. 여기가 중요해요. 선우후랑 성공후 사통에서 애민정신과 선정의 포부를 볼 수 있다. 정치를 잘한다는 뜻이지. 말이 끝나자 탁을 타고 구공 구만리 장공 하늘에 올라가니 공중에서 울리는 옥피리 소리 어제였나 그전 아직도 꿈속입니다. 나도 잠이 깨 이제 드디어 깼네요. 바다를 내려다보니 아까
망향정에 나가 있는데 잠이 들었던 겁니다. 다시 바다를 보는 거죠. 깨어나서. 물의 깊이도 모르는데 끝인들 어찌 알겠어? 요게 바로 대답입니다. 어디에서 질문했던 거에 대한? 여기서 질문했던 거에 대한.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뭐지? 라고 궁금해 여겼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 뭐야? 아니, 바다도 잘 모르는데 바다의 깊이가 어떤지 모르는데 그 끝을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야. 하늘의 끝도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신선세계는 지금 신경 쓸 게 아니야. 뭘 해야 돼? 이거 해야지, 이거 먼저. 그래서 신선세계에 대한 지향을 접는 거죠. 명월, 그렇게 마음이 평화로워지니 밝은 달이 온 세상, 이게 천산만락 온 세상에 안이 비춘 곳이 없다. 이때 명월은 중요합니다. 그냥 달이 아니라 임금의 은혜예요.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을 평화롭게 퍼지고 있는 모습. 여기에 명월이 연꽃으로 온 건 임금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아름다운 자연 풍경인 거예요. 마지막에 명월은 임금의 은혜입니다. 와, 이거 하나는데 40분. 아, 자, 일단 감독님과 해석은 다 됐는데 뒤에 보면 원문 가지고 해석하는 게 있거든. 원문을 가리고 얘를 최대한 가리고 아니 얘를 가리고 쭉쭉쭉 읽어낼 수 있는 거 이만큼. 그거를 반드시 필요하고 그 각 가정 지금 관능법은 어디든 숙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야. 아니 숙제란다.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그거는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세고 문법은 계속 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혹시 학습지 나왔니? 얘들아? 중세국어 학습지? 아직 안 나왔어? 나오게 되면 그걸로 수업 한 번 더 해줄게. 대신 문제는 계속 풀어봐. 필요하면 또 달래고. 그래서 중세국어는 건너뛰고 관등모국 했고 유자서전이랑 사과를 먹으며 한번 나가봅시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11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업한 때 너무 졸려. 음, 어디 있지? 운영에 유자서전. 봅시다. 사과를 먹는다. 여기 햇살 뭐 이게 쭉 읽으면 먹는다 뭐 음, 사과를 뭐뭐 하든 뭐를 먹는다. 사과를 뭐뭐 하든 뭐뭐를 먹는다. 사과를 뭐뭐 하든 뭐를 먹는다. 이런 구조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먹는다라는 단어의 반복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강조하고 은유를 형성합니다. 그런 것들이고 햇살은 봄과 관련된 계절감 장맛비는 여름 서슬바람은 가을 겨울 그리고 벌레를
벌레의 기억을, 그다음에 새소리를, 그리고 잎새를 먹는다라고 할 때 여기까지는 사과를 둘러싼 자연적인 요소. 사과를 길러내는 어떤 관련된 자연적인 요소와 관련된 걸 언급한 거고요. 가꾼 사람의 땀방울, 식물학자의 지식, 딸이 바라보던 하늘, 이거는 인간적 요소입니다. 사과를 둘러싼 인간적 요소. 그 다음, 가지를 먹고, 나이트를 먹고, 뿌리를 먹고, 씨앗을 먹어요. 이거는 사과 자체의 구성 요소. 사과나무 자체의 구성 요소를 먹는 거고, 흙을 먹고, 지구의 중력을 먹고, 우주를 먹어. 좀 더 근원적인, 어, 좀 더 스케일이 크지? 음, 어떤 우주적인 요소. 사과를 읽게 하는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보려다가 그 열매가 맺은 걸 이게 흙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지.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순환은 사과를 먹는다. 마지막 사과가 나를 먹는다. 역설법으로서 사과와 나의 일체화, 생명의 순환. 자, 흙에서 흙을 먹고 사과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되죠. 결과적으로 보면 사과가 사람을 먹는 게 되죠. 그런데 사과를 사람이 또 먹기도 합니다. 자, 보시죠. 일상적인 경험, 사과를 먹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생명순환의 원리.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한 운율과 의미 강조. 개인적 아주 일상적인 경험. 행위에 담긴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대했다. 점층적인 건 크고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강화되는. 먹는 행위의 의미를 열거하여 자연의 이치, 생성과 소멸, 우주 원리를 드러내고 있다. 자, 먹는 행위인데 사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 인간의 노력, 자연의 순환 과정에 대한 얘기, 역사. 그건 없어요. 사과를 먹는 데 있어서 사과를 잊게 하는 데 있었던 자연물과 인간의 노력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둘을 동시에 먹는다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뭐 돼요? 사과가 나를 먹죠. 사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좋아요. 그다음 시어에 드러난 계절감, 봄, 가을, 겨울. 별거 없어. 자, 사과는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력, 그리고 전 우주적인 어떤 것이 관여하는 결정체죠. 사과를 먹는다라는 건 그 모든 것의 총합을 먹는 거고요. 사과가 나를 먹는다는 건 나 또한 사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한 생명이 순환되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 내용 어렵지 않죠. 문제를 실제로 푸는 게 좋을 겁니다. 유자수저는 소설을 다 읽어드리긴 좀 쉽진 않을 거고, 만약에 정 필요하면 유자수저는 따로 한번 운영고랑 합쳐가지고 교과서를 읽어볼게. 일단 문제는 풀어보고 내용 정리된 것만 일단 확인해 봅시다. 잠깐만요. 유자수전, 유자수전. 예. 음, 음, 이걸로 해볼까? 음, 이것도 이건데 유자수전을 저거 다른 파일로 해봅시다. 왜 도착했어? 자, 유자수전 고1. 한국의 서사문학이라고 할 때 서사라는 건 사건을 진술하는. 서사문학은 주로 소설 종류를 얘기를 해. 사건, 이야기를 다루는 것. 소설 종류. 스타트는 여기지. 구전문학. 기록되지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건 신화전설입니다. 구유문학이 그래서 시작이 되는데 구비문학과 다양한 기록문학의 영향으로 결국 뭐가 성립됐다? 고전소설과 판소리의 소설이. 서사문학의 전통입니다. 전통의 특징이 뭐냐? 선악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갈등 관계, 영웅의 일생, 해악, 풍자. 얘는 부정적인 현상과 인물을 비판하는 게 핵심입니다. 둘 다 웃음이에요. 둘 다 웃음입니다. 이때 웃음은
풍자에 속해서 나타나는 웃음은 뭐냐면 그 녀석 쌤통이다 당해가지고 그게 되고요. 해악에서의 웃음은 아이고 저걸 어째 하면서 나오는 웃음이죠.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는 안쓰러워.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봅시다. 이 작품은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대기적이라는 건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해학적 풍자 전기적 이때 전기적도 일대기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일부에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쓰이고 있어요. 나가 등장하는 건데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유자수전 나갔니? 학교에서? 모르나? 봅시다. 어, 이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사에 대한 비판인데 배경은 1970년대 서울 유자 일지라는데 유자 소전이라고 하면 유자는 공자 맹자 할 때 주자 할 때 자가 붙는 건 존칭이에요. 높이는 거야. 유시성을 가진 존경할 만한 사람. 그래서 유자입니다. 공자 맹자처럼 에 대한 소 작은 전 간략한 전 이런 얘기입니다. 읽어보죠. 유재필 주인공이에요. 심성은 깔끔하고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며 능력도 작지 아니하여 작가인 나. 나가 바로 등장인물이자 서술자입니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관찰자예요. 그런 사람이다. 그는 남에게 기대거나 남 앞에 나설거리며 분수 없이 남을 제끼거나 잘났다고 의스대는 자를 매우 싫어하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러나 그가 사는 방식은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과는 맞지 않아서 돌출된 행동을 많이 하고 세상살에 잘 정해진 부분도 없지는 않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은 그럼 긍정적인 것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잠시만 가보죠. 그는 남들을 위해 일하고 또 자신의 능력에 닿는 한 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정직하게.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하는 이웃을 도우려 애쓰다가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망가진 몸으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다가 저절로 떠나고 만다. 요령과 불의와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 자, 봅시다. 어때요? 자, 요령과 세상. 그 어떤 사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에선 유자야말로 이 시대를 기념해야 할 인물이라 생각해서 작가는 전을 써서 글을 기리고자 한다. 자, 주요 등장인물 3명입니다. 유재필 주인공이요. 양반 사대부 지원에 자란 동경 유학자 출신이며 남로당 당원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여기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매사에 떳떳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넉살. 약간 좀 안면 두껍고 넉살 좋고 입담이 걸찍한 인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남로당 당원은 옛날에는 빨갱이라고 얘기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입니다. 이문구 서술자 납니다. 유자와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며 10년 만에 유자와 해후는 만남. 그때는 무명소설가였다. 유자의 걸칙한 입담과 특이한 삶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유자를 곁에서 그려내는 인물. 자, 총수입니다. 10대 재벌 기업의 그룹 총수, 운수업으로 사업을 시작해 운전에는 일각이 있는 인물이나 유자의 운전수 인정을 그를 운전수로 고용했으나 위선적인 성격,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유자를 노선상무로 자천시킨다. 채열아, 여기 진도 나갔어? 학교에서? 자니? 채열아, 자? 채열아, 듣고 있어? 그래, 그래. 알았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진도 나갔냐고, 여기, 학교에서. 본문. 대답을 해줘야지. 유조소전은 끝났고, 진도 나갔고, 좋아. 내일 사과 그거 나간대? 사과를 먹으면? 자, 유자소전에서 어휘 잘 알아야 돼. 어휘 정리된 거 파일로 줄 테니까 그것도 알아두도록 하고. 이 작품은 제목처럼 유시성을 가진 사람의 일대기 중 일부다. 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대기 형식을 빌려온 자, 전이라는 갈래가 일대기 형식이야. 일대기 형식. 자, 사투리를 사용한 향토적 정서 느껴지는 점. 코믹한 유머에 가까운 개그 콘서트에 가까운 상황 설정을 하고 사건을 전개한 점 전통 서사를 개성했다고 보인다. 이 전의 형식은요. 주인공 인물의 가계나 내력, 집안 계통이야. 가계는 그 인물의 행적 그리고 평가. 요게 전의 형식이야. 이 평가를 누가 해? 나가 유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지. 가보자. 5시 반까지만 해봅시다, 일단. 그 유자라는 인물이 근대 이전에나 할 법한 우스꽝스러운 행동하도록 설정했다. 이 설정은 사치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 자, 그래서 현대인, 특히 총수로 대표되죠. 총수. 자세를 비판하는데 웃음 속에서 현실을 풍자하는 가면극과 매우 흡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쓴 작가는 우리의 전통을 개성한 편은 변형해 새로운 소설을 만들었다 평가할 수 있다. 근대 이전에 주로 쓰이던 전이라는 형식과 전근대적 성격의 인물, 전근대적 성격의 인물 유자.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와 비속 욕들,
비웃거나 비꼬는 듯한 인물들의 어투. 1인칭 관찰자 시점이면서도 주로 플러스 부분적으로 전제 작가의 전사라는 게 특징. 자, 풍자가 담겨 있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유자의 어떤 꼬장꼬장한 모습과 그건 긍정적이라고 해야 되겠네. 물질 만능주의문. 자, 사파적 구성은 여러 일화가 병렬적으로 나열된 걸 사파라고 합니다. 에피소드. 이런 일이 있었어.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제시하는 게 사파적 구성이에요. 서사의 특징. 자, 충청도 사투리. 배경은 서울입니다. 음, 정감이 느껴지고 더 실감나게 만들고 친근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언어의 말장난이에요. 고상한 척하는 총수를 비꼬고요. 당연히 웃음 유발입니다. 총수 까는 거예요. 자, 비꼬는 말투. 사투리와 비속어 욕입니다. 우스꽝스러운 말로. 총수의 사치와 허영심 같은 걸 비꼬고 동시비판하는 뭐 전의 형식. 인물의 생애와 필자의 평가하는 역설. 이거보다는 어쨌든 그런 거야. 자, 교훈을 전달하는. 그래서 이 작품 맨 마지막 후반에 유자의 삶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서술자가 평가하는 게 들어가 있어. 알아두시고요. 해악과 풍자 이걸 우리가 묶어서 고급지게 얘기하면 얘를 우리는 골개미라고 얘기합니다. 골개미라는 건 웃음을 유발한다는 얘기예요. 풍자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사리의 옌, 해악은 호강과 연민 대상에 대한 구분을 하시죠. 총수는 부정적 인물이잖아. 걔를 비꼬면서 나오는 건 풍자, 공격성을 가진 겁니다. 비판적인. 유자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 웃음은 해악. 여기서 유자는 공격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유자가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은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눈치코치 없이 행동이 가고 참을성이 없어 나대어서 남을 성가시고 귀찮게 하거나 누를 폐를 끼치는 사람, 남을 제껴내고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의심되는 자, 떳떳하지 않고 주눅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 주눅들어서 흑이면 흑이다 백이면 백이다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자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유자라고 부르는 이유 촐싹대지 않고 진중하며 남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세속의 기준, 속세의 기준은 따르지 않고 자신이 믿는 바를 행하는 소신과 참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런 유재필을 특별히 유자라고 부르는 거죠. 자는 존칭, 마스터의 뜻입니다. 유자의 말이 웃음을 유발한 이는 총수가 속상한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말하면서 웃음을 유발하죠. 비단잉어 사건. 잉어의 죽음은 안타까워하면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비인격적이고 고압적으로 대하는 이유. 사뭇 대립되는. 사람보다 물고기를 더 귀하게 대우하는 좀 위선적인 인물임을 제시하는 거고. 유자가 총수의 수용차 운전사를 떠나고 싶어 한 까닭은
총수의 위선자로 보여서 모시는 일이 구차스럽고 치욕스럽게 수치스러워서 서술자는 유자와 같은 시선을 갖습니다. 유자에게는 우호적이고 공감하지만 총수에게는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비단이가 샀어요. 잉어들이 새벽에 죽어. 유자가 죽은 이를 먹죠. 유자는 그 비단잉어에 대해서 그걸 산 거를 못마땅해 합니다. 죽은 원인에 대해서 딴청을 피우지 알면서도 속상함을 모른 척하고 유자는 어때? 위선과 허영. 이때 비단잉어는 총수가 가진 위선과 허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사치, 허영, 위선, 착한 척하지만 직원들한테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많은 돈을 쓰고 죽자 치고 화풀이하고 독종이라고 화를 내는 이런 모습에서 사람보다 물건, 보이는 것, 과시하는 것 중시하는. 총수는 사람보다 자신이 산 비단이어를 귀중하게 여기며 비단이어와 죽자 직원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다. 반면 유자는 비싸게 비단이어를 산 총수의 행동을 불편하게 느끼며 비단이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여기서 바로 총수와 유자의 대비되는 태도가 나타나는 거죠. 두 인물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장면은 총수처럼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인 세태를 자,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유자는 어떤 인물이에요? 소신을 지키는 사람을 존중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나온 거고 의문을 떤 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모습. 자,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어휘풀이 있고요. 이거 봐줘야 됐고 어휘풀이 이것만 가지고 뭐 다 될 건 아니지만 음 유자수전 문제 풀어줘야 돼. 내가 사과를 먹으며랑 유자수전 문제를 톡으로 올리던가 할게. 파일로 풀어도 되고 그래서 아니면 그때 내가 뭐뭐 줬지? 내가 문제 줬었지 파일. 승규는 아직도 못 줬네. 학원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때 관동별곡이랑 뭐 줬거든. 오늘 진도 나간 부분 관동별곡 그때 줬던 거 문제 풀어오도록 하시고 유자수전이랑 사과를 먹으면 문제를 하나씩 줄 테니까 그것도 풀어와 보세요. 다음에 우리가 어디 나갈 거냐면 665 6-2랑 10-1 그 부분은 문제로만 일단 줘볼게 풀어봐봐. 그리고 정 안 되면 수업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 수업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 관등별곡 문제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 알았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 지금 수업 나간 파일의 필기는